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평가하는 한미 간 시각 차이가 다시 한번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유엔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인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곧바로 탄도미사일로 규정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이는 한미 간 북한 위협 평가가 왜 다른 것인지 또 앞으로 비핵화 협상 국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 손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한 목소리로 북한이 어제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이스트번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도 수집한 정보를 종합 분석한 결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북한이 쏜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이란 점은 인정하면서도 탄도미사일 여부에 대해선 군 당국이 분석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북한이 어제 쏜 단거리 미사일과 지난 4일 발사체 사진을 겹쳐보면 크기와 모양은 큰 차이가 없지만 정부는 두 무기가 동일한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이딴 무력 시위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고했지만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 주민에 대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현정 국가안보실 2차장은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를 만나 대북 식량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쏜 것은 단거리 미사일로 이견 없이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군은 어떤 종류의 미사일인지는 판단하지 않았지요. 너무 위협적이어서 유엔이 북한에게만큼은 불허한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면 제재 대상이 아닌 순항 미사일이냐 이번에도 판단을 미뤘습니다. 이어서 최선 기자입니다. 단거리 미사일은 맞지만 탄도미사일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군과 여당의 설명입니다. 이스칸데르급도 이게 탄도미사일 이 종류가 있고 또 순항미사일 종류가 내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도 탄도와 순항은 겉모습부터 확연히 차이 납니다. 비행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탄도미사일은 로켓 엔진으로 하늘 높이 쏘아 올려진 뒤 포물선을 그리며 자유낙하를 합니다. 무거운 탄두를 싣고도 마하의 속도로 내리꽂히는 겁니다. 반면 순항미사일은 제트 엔진을 사용해 비행기처럼 항로를 자유자재로 바꾸며 날아갑니다. 파괴력이 약하고 느리지만 창문을 꿰뚫을 만큼 높은 정확도가 강점입니다. 그 형상을 보면 그게 고체수인제 로켓이에요. 화염을 보면 그걸 순항미사일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요. 하지만 군과 정보당국은 최종 판단을 미루고 있습니다. 신형 무기 체계일 가능성이 있어서 좀 늦게 분석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추선입니다. 네, 며칠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달라졌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나는 여전히 김정은을 좋아한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북한 선박을 화물선으로는 처음 압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사가 소형 단거리 미사일이었다 확인하며 공개 경고에 나섰습니다. I don't think they're ready to negotiate. We were getting very close to a deal, then they started to renegotiate the deal. We can't have that. We can't have that. 여지는 남겼지만 North Korea has tremendous potential economically, and I don't think he's going to blow that. I don't think so.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 법무부는 북한 최대 규모 선박 중 하나인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사상 첫 제재 위반 혐의로 납포했고 미 공군은 평양까지 30분 만에 날아가는 ICBM 미니트맨 3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Yeah, I don't see why they would stop. I mean, they get an advantage from conducting the test, right? They're validating a new system, and I think they're going to be pretty angry about the ship. 북미 협상이 교착되면 이 북한은 평균 5개월 이내 도발 수순을 밟는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북한이 ICBM까지 염두에 둔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은 우리에게 늘 위협적이지만 가장 끔찍한 상황은 미사일이 앞쪽 탄두에 핵무기를 치를 정도의 추진력을 갖춘 때입니다. 지금의 우리 무기 체계로는 요격도 어렵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북한은 신형 미사일의 성능을 여지없이 과시했습니다. 지난 4일엔 바다 한가운데 섬을 타격하는 정확도를 보여줬고 어제는 420km까지 날아가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방향만 남쪽으로 틀면 서울은 물론 계룡대까지 사정거리에 들어갑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이 신형 미사일은 사거리가 최대 500km로 추정됩니다. 고체 연료를 쓰고 있어 기습 타격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500kg의 탄두를 실을 수 있습니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그만큼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죠. 좀 더 위협적인 이제 탄두로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우리 요격 체계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보통의 탄도미사일은 적어도 80km 높이로 솟구친 뒤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집니다. 하지만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다릅니다. 절반인 40km까지 솟구친 뒤 떨어질 땐 복잡한 궤적을 보이며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낮고 빠르게 그리고 이리저리 뒤틀리며 떨어지는 만큼 고도별로 층층이 지키고 있는 사드나 엠셈, 패트리어스로도 요격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발사 전에 선제 타격하는 것 외에는 마땅히 막을 방법이 없다고 우려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시험 발사 참관했을 때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평안북도 구성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난 4일 원산 호도반도에서 신형 전술유도 무기 발사를 지켜볼 때와 180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면도도 하지 않은 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초조해 보인다는 평가를 받자 어제는 자신감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미소를 지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동식께서는 화력 타격을 위한 기동전기와 화력 습격을 보시고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김 위원장은 또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기의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단거리 미사일이지만 장거리 타격 수단으로 표현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여러 장거리 타격 수단들의 화력 훈련 계획을 요약하시고 화력 타격 훈련 개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미국을 겨냥한 ICBM 화성 15형을 비롯해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까지 탄도미사일 종합 세트가 완성된 데 대한 자신감의 표출이란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있는 대북 식량 지원은 이번 도발과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우리 정부 덕분에 북한이 미사일을 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대북 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이 9.19 군사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위반이다 이렇게 봐야죠. 평화를 향해 나가고자 했던 양쪽의 합의 이런 것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 하지만 미사일 발사와 별개로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화를 재개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 논의된다면 대화 체계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공식화한 직후 북한이 미사일을 쏜 점을 꼬집었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 덕분에 북한의 미사일 장사가 아주 쏠쏠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김정은 정권도 핵무장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것이고
식량 지원 이슈에 한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의 식량 나눠주는 문제, 그것만을 이야기하겠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국당은 9.19 군사합의 폐기와 안보라인 전면교체 등을 요구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정부가 북한에 할 말은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검찰이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친박계를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전직 경찰수장 2명이 동시에 구속 위기에 놓인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안으로 예민하게 다투고 있는 시기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검찰은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에 개입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 전 청장이 정보 경찰 조직을 이용해 이른바 친박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했다는 겁니다. 김무성 의원 등 비박계 정치인의 동향을 수집하고 전국 사전투표소 염탐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경찰청 정보국장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시켰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사찰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이 갈등을 빚을 땐 교육감에게 동조하는 부교육감들을 정리한 블랙리스트를 만든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박화진 경찰청 매사국장과 김상훈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검경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충돌에서 시작된 무더기 고소 고발건. 원래는 검찰에 접수됐는데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라고 지휘했죠. 국회의원 95명 수사를 떠안은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현규 기자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추가 고발하겠다는 말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폭행 등 혐의로 서로를 검찰에 고소 고발한 건은 모두 15건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 가운데 13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선에 맡겨진 수사 대상은 102명. 이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만 95명에 달합니다. 당장 경찰 내부에선 검찰이 폭탄을 떠넘겼다는 불만의 소리가 나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담당 수사팀이 20명밖에 안 되는 일선 경찰서에 맡겨 부실 수사를 유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조사에 응하겠느냐며 수사의 한계를 토로했습니다. 또 국회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정치권 눈치 보기 부담도 감지됩니다. 불편한 기류 속에 민감령 경찰청장은 오늘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입법이 마무리되기를 저희 경찰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공개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과는 달리 정부 여당과 여론을 등에 업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선 우선 영등포경찰서가 국회 CCTV를 분석해 조사 대상을 압축한 뒤 지원책을 마련해가기로 정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현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쳤다고 강조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수사권 조정안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검찰 내부에선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논의가 일방적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구상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이 겸허해야 한다면서 수사권 조정 논의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수고하십시오.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문 총장의 후임 인선 절차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 주 차기 총장 후보를 추천받기로 한 겁니다.
검찰 내부에선 다음 주로 예정된 문 총장의 입장 발표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은 수긍하지만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매우 일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흔드는 손은 놔두고 흔들리는 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이 무슨 개혁인가라며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검사의 글에 동조가 잇따랐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연일 검찰 힘 빼기에 나서면서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시속 170km로 달리던 KTX 열차에서 30대 여성이 창문을 깨고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천만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 여성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데요. 김태영 기자입니다. 선로 옆에 쓰러진 여성을 119 구급대원들이 구조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8시 45분. 오송역에서 공주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에서 31살 여성 박모 씨가 객차와 객차 사이를 잇는 연결 통로의 출입문 창문을 깬 뒤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당시 열차는 시속 170km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코레일과 경찰의 수색 끝에 박 씨는 1시간쯤 지난 뒤 공주역 인근 터널 안 선로에서 발견됐습니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식 같은 건 명료했고 한 달에만 고설됐었는데 시속 300km로 달리던 KTX 열차가 공주역에 접근하며 속도를 줄인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나 못 살겠다, 웃고 싶다고 뛰어내리는 상황이었고요. 사고 여파로 KTX 12편이 1시간 넘게 지연돼 1000명 이상의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은 승객들에게 지연 보상금 2,7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박 씨에게 이 금액과 유리창 수리 비용 등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병원에 입원 중인 박 씨의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투신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고속도로에 차를 세운 뒤 하차했다 숨진 여배우 사건을 둘러싸고 궁금증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한모 씨와 한 씨를 확인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택시. 둘 중 누구에게 사고 책임이 있을까요? 염정원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배우 한모 씨가 숨졌던 교통사고와 관련된 차량은 모두 4대입니다. 여배우 한모 씨는 소변이 급하다는 남편의 말에 차를 2차선에 멈춰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차선에서 달리던 SUV 차량은 한 씨의 차량을 본 뒤 멈춰섰지만 뒤따라오던 택시가 한 씨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1차로로 튕겨나간 한 씨는 다른 SUV 차량과 다시 부딪혔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한 씨, 그리고 이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택시와 승합차 중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한 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고속도로의 2차로에서 갑자기 정차를 하고 뒤쪽으로 온다는 것은 더욱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하는 거거든요. 피해자의 과실도 한 50% 정도가 됩니다.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택시와 승합차의 잘못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택시 승용차가 전방을 충분히 주시했다면 또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피할 수 있는 사고였기 때문에 경찰 조사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힌 이후 책임 범위를 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죠. 하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만 해도 119 구급차와 부딪히는가 하면 공사장 근로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차. 경광등을 켠 채 교차로를 지나다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승용차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승용차는 인도로 돌진해 인근 건물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구급대원 3명과 승용차 운전자 이모 씨가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 이 씨는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이날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69%,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음주하고 무면한 것이 한 5일 정도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음주가 지금 0.169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서진 굴삭기 옆에 승용차 잔해들이 널려 있습니다. 29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고속도로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을 덮친 겁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40살 김모 씨가 숨지고 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운전자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2%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우선은 안전장치도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피하지 못했네요. 차선을 차단해가지고 차선은 또 유도가 돼 있는 거죠. 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올 들어 자동차 사고는 줄어들었는데 유독 오토바이 사고는 늘고 있습니다. 무법질주입니다. 운전자를 잡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나선 경찰의 단속 현장을 공태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헬멧 미착용에 신호 위반은 기본. 인도와 차도를 가로지르는 고개 운전은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도로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 모습입니다. 줄어드는 자동차 교통사고에 반해 늘어나는 오토바이 교통사고, 게다가 심각한 사망률. 서울지방경찰청과 일선경찰서가 오토바이 50여 대를 투입하고 사고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단속 시작 5분 만에 건널목에서 운전자 1명이 적발됩니다. 차도가 아닌 인도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 운전자도 있습니다. 바빠서 이제 다 지키고 다니면 배달하기 힘들거든요. 안전을 위해 써야 할 헬멧은 무용지물. 오토바이들은 주로 헬멧 미착용과 인도주행, 신호위반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해가 진 뒤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던 운전자는 도리어 화를 냅니다. 불법 유턴에 신호를 어긴 오토바이들이 줄줄이 단속됩니다. 동행 취재 6시간 동안 경찰에 단속된 오토바이 운전자가 147명이나 됐습니다. 사망 사고 요인 중에 하나가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또한 신호위반 하는 이륜차가 많기 때문에 경찰은 올해 말까지 오토바이 순찰대를 계속 가동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불법 영상물 촬영과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준영 씨. 짧은 머리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김철웅 기자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정준영 씨가 법원 밖으로 나옵니다. 고개를 숙이고 시선은 땅으로 향한 채 호송차에 올라탑니다. 구속심사 때에 비해 머리가 짧아졌습니다. 언론사 카메라를 의식해 얼굴 노출을 최대한 줄인 걸로 보입니다. 정 씨는 오늘 법정에서도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성관계 등 불법 영상을 촬영하고 SNS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피해 여성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 씨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 기일에 법정에 나와 혐의를 인정한 건 반성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주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재판부엔 가수 최종훈 씨와 함께 공범으로 지목된 여성 집단 성폭행 사건도 합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어제 구속된 최 씨와 지난 2016년 1월과 3월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 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김철욱입니다. 14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별장 동영상 속 남성도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수사단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오늘 수사에서 혐의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소명을 하셨나요? 네,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5년 6개월 만에 첫 공개 소환을 14시간 만에 마치고 나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취재진 앞에서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수사단 앞에선 혐의 부인으로 일관한 뒤였습니다.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을 두고는 닮긴 했지만 자신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현금 봉투와 서양화 등 3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한 데 반해 김 전 차관은 사기꾼이 자신을 과시하려고 꾸며낸 말이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관의 거듭된 부인에 수사단은 이번 주말쯤 윤 씨와의 대질신문도 계획 중입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별장 성범죄 피해를 주장했던 이모 씨와 윤 씨 사이에 1억 원 상가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윤 씨에게 돈을 포기하라고 했는지, 윤 씨 외에 다른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사실인지도 추궁할 계획입니다. 수사단은 공소시효가 15년인 1억 원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를 특정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만간 청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버스 파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맞추기 위해선 결국 돈이 문제인데요. 해법으로 버스 요금 인상이 논의 중입니다. 특히 경기버스 업체들은 400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기도 측은 200원만 올리는 걸 검토 중입니다.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경남 창원 지역 버스업체 7곳의 노조도 다음 주 수요일 파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까지 전국 10개 지역의 버스 노조들이 90% 넘는 파업 찬성률을 보이면서 교통대란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사용자와 지자재, 중앙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 버스 노동자들은 총파업 투쟁에 당당하게 나서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다음 주 수요일 첫 차부터 한국노총 조합원이 기사인 전국 2만 대의 버스가 멈춰버립니다. 정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해결책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모양새입니다. 그 해결책으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시내버스의 요금 인상 권한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특히 경기버스 요금 인상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버스회사 간의 의견이 크게 엇갈립니다. 버스회사는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을 위해 400원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기도는 200원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통합요금으로 묶여있는 서울과 인천이 함께 올려야 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수십 년째 미국의 돈을 긁어가고 있다면서 대통령에 당선됐죠. 취임 직후부터 그래서 중국에게 무역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막판 협상에 들어간 시점에 맞춰 결국 관세 폭탄이 다시 터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황규락 특파원이 전합니다. They took whether it's intellectual property theft, they took many parts of that deal and they renegotiated. You can't do that. 미중은 무역전쟁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오늘부터 이틀간 최종談判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협상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미국은 예고대로 현지 시간 오늘 0시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습니다. 다만 관세는 0시 이후 미국으로 출발하는 중국 화물부터 적용하기로 해 운송에 걸리는 3주에서 4주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협상 전 분위기 반전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의 친서까지 보낸 중국은 보복할 수밖에 없다며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我是带着诚意而来，我想呢，能够在当前这种特殊的形势下，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위한 약간의 시간을 벌었지만 만약 내일도 극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양국의 관세 보복에 이어 다시 무역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원달러 외환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품 가격이 들썩여 걱정입니다. 조연선 기자입니다. 미국이 중국 수출품 관세를 인상하자 국내 금융시장은 요동쳤습니다. 장중 한때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80원을 돌파해 2017년 1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장 국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수입 물가의 급등.
중국에서 수입한 문구류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는 한 업체는 지난달부터 수입 규모를 대폭 줄였습니다. 외환 시장을 예의주시하며 제품 가격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00개를 구입하는 양이었다면 지금은 97개, 98개 정도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매출액 자체가 조금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이번 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돼 급등하고 있는 국내 기름값 역시 환율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경기가 해외 경기보다 좀 안 좋은 측면이 많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 등에 의해서 세계 경기가 또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중국과 미국의 비중은 각각 26.8%와 12%. 정부는 철광과 석유화학, 자동차 등 8개 업종별 단체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신남방과 신북방 등 틈새 시장으로 수출을 다변화해 미중 무역 분쟁의 충격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당분간 우리 수출 업체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최근 정부가 집권 2주년 경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뚜렷한 내리막길이 보이는데 이 시점에 보도자료의 대부분이 자화자찬이었습니다. 자, 2주년 대담 때 대통령이 밝힌 것, 이 경제 생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쪽 통계만 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1년 전 대통령은 각종 거시지표를 언급하며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여러 가지 거시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어제 대담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거시적 경제 성과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동안 저소득층의 경제 상황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임금 노동자들의 격차가 좁혀진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 부작용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거나 실제 가계소득이 감소하면서 빈부 격차가 커진 겁니다. 직업이 없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볼 때 가계소득의 불균등도는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도를 가져왔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경제 성장률을 비교한 대목도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G20 국가들이나 이런 OECD 국가들 가운데서는 한국은 상당한 고성장. 지난해 4분기 통계만 봤을 때는 성장률이 양호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기간을 조금만 늘려보면 G20 국가 평균보다 낮았던 적도 적지 않습니다. 참모들이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더라도 거기 비판적인 어떤 생각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데 더군다나 올해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34%를 기록하며 현재까지 자료를 공개한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대통령 탄핵을 겪으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는 컸습니다. 2년이 흐른 지금 국민들은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김철중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하는구나. 우리가 정말 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우리의 생존권을 해치려 든다면 추후의 용납도 없이 적시적인 반격을 가할. 대북 정책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한 건 맞잖아요. 근데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생각에 대해서 되게 아쉬운 점은 남고요. 군사적으로 팽팽히 대립하지 않게 대화로 꾸준히 풀어나가야 되는 점은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준비한 거에 비해서 짧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받지 않고 답하지 않겠습니다. TV에 보면 여야가 많이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중간에 입장이잖아요. 대통령은 좀 많이 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려를 인사청문회 때도 많이 하고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굳이 그렇게 또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전 정부의 잘못을 그대로 좀 답습하는 부분이 없진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있는 데서 직접 챙겨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잘 해주셨으면. 저희 동생이 좀 조그마한 가게를 하는데 그게 좀 많이 좀 힘드네요. 너무 삶이 팍팍해요.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좀 유연해졌으면 좋겠다. 너무 자기 것만 고집하지 말고 이념적으로 편가르지 말고 비리나 이런 거 없이 조금 자본 없이 끝까지 힘내셔서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방국을 겨냥해서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라로 표현했습니다. 나라 이름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한국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압박성 발언을 이어가던 트럼프 대통령. One country, I won't say the country, but one country we spend a lot of money on defending. Very dangerous territory. 한국임을 암시한 뒤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I say we lose $4.5 million to defend a country that's rich as hell and probably doesn't like us too much. Can you believe it? 다음 날에도 부자 국가들을 보호해주고 있다며 한국 등을 겨냥했습니다. And they don't pay us for what we do. And frankly, they go back into closed meetings and they laugh at the stupidity of the United States for doing it. 북한 전문가인 비핀나랑 MIT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을 지칭한 것이라며 동맹의 작동 방식이나 가치를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국익은 양보하지 않겠다. 미국이 손해보지는 않겠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그런 연장선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동맹국에 대해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한 것이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장관과 차관들의 서울 집무실을 없앤다고 합니다. 서울 출장을 줄이라는 이유라는데 불필요한 국회, 청와대 보고부터 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이번 정부 출범 뒤 세종시에서 처음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예, 제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세종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석 대상 12개 부처 중 장관이 직접 참석한 곳은 4곳에 불과했습니다. 장관들의 서울 일정과 겹쳤기 때문입니다. 아마 2시에 총리님 주재 회의가 또 겹쳐 있어서 오늘 아마 대참이 많은 것 같은데요. 국무조정실은 산하기관이나 별도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장차관 서울 집무실을 연말까지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에 있는 11개 부처 가운데 서울 집무실이 있는 부처는 모두 7개. 이 가운데 서울청사와 부총리실이 있는 기재부와 교육부 2곳을 제외하면 장관실 5곳에 못질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 업무는 줄이지 않고 업무 공간만 없앤다며 내부에서 비판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장관과 공무원들의 서울 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회와 청와대 보고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회 세종청사, 대통령 집무실 등이 이제 세종시로 오게 되면 굳이 그렇게 무리까지 해가면서 정책을 펼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폐쇄 집무실을 대체할 공용 업무 공간을 정부 서울청사에 만들겠다고 밝혀 불필요한 서울 근무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기세에 눌렸던 한국 영화들이 하나둘 개봉하고 있습니다. 이현윤 기자입니다. 음료 뭘로 주문하시겠어요? 아메리카노 2잔, 오렌지 주스 1잔이요. 드시고 가실 건가요? 여기서 먹다가 남으면 가지고 가겠습니다. 서로의 몸과 머리가 되어준 장애인들의 실화를 급색한 나의 특별한 형제가 개봉 9일째 관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장애인을 다룬 영화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영화들도 신선한 경험이고 감동적인 부분도 있고 재미도 있고.
어제 개봉한 걸캅스는 두 여형사의 통쾌한 활약을 그려 하루 사이 8만 명을 모았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배심원들, 악인전, 어린 의뢰인도 줄줄이 개봉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벤져스의 뒷심도 관심사. 시리즈 결말을 기다려온 기대 수요가 충족되면서 하루 100만 명을 넘었던 관객 수가 10만 명대로 떨어진 상황. 역대 외화 흥행 1위인 아바타의 1348만 기록은 넘어서겠지만 명량이 세운 역대급 기록인 1700만 명을 넘기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영화 장르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령 명량이라든지 이런 기록을 넘보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벤져스의 도전장을 내민 한국 영화들의 성적이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웅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속아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4억 5천만 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오늘 미세먼지의 덥기까지 종일 답답하셨죠. 해가 진 지금은 바람이 불어들며 다소 선선해졌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더 더워집니다. 주말 내내 강한 볕이 기온을 끌어올리면서 전국에서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서울이 29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 7월 중순에 해당하는 더위입니다. 주말에는 서울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괜찮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도 계속됩니다. 내일은 서울을 제외한 일부 중서부와 영남, 일요일에는 충남과 전북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주말 동안 뙤약볕의 자외선 지수는 많은 지역이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외출 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면 피부 노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산행객들은 특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젯밤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가 그리 나쁘지 않은데 국민들이 그걸 몰라준다는 아쉬움도 느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니까 대통령으로선 좋은 쪽을 강조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경제 정책을 논의할 때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경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질책도 좀 하고 과거와는 다른 대책도 논의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